사고라는 것은 누가 의도하지 않지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발생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우리 정상태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조건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 인정되어야지만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이 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와 무관하다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가 있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독단적으로 작업 방법이나 계획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허용된 위험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일상생활, 근로자가 사업장에 나와서 출근해서 작업을 할 때 모든 위의 위험 요인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가? 그렇진 않죠. 길 가다가 넘어져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 너무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두려움만 가지실 필요는 없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변호사님들께서 말씀드린 의무 위반 사항, 의무 관련된 사항들을 차분히 준비하시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일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들은 전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준비하는 과정이 별다른 특별하게 뭐가 있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안내하는 가이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충분히 준비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랑 비슷한 사업, 또는 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비슷한 사업의 사업장에 준비되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갖다 써야지, 그냥 그대로 갖다 쓰고 우리는 준비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샘플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업장에 맞는 것인지, 우리는 A라는 걸 제조를 하는데 B라는 물품을 제조하는, 또는 그런 사업장에 있는 샘플을 가져다 쓰다가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또는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간과해서 넘어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그 부분이 수사에서 추궁당해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은 하되 그 사업의 종류, 현황에 맞는,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가장 맞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위험 요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고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 작업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사나 변호인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관련해서 뭐 고문 변호사님이나 자문 변호사님이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고용노동부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작업 중지도 하고 사고 원인을 파악합니다. 경찰도 나와서 사고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당일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사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려면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들한테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응급 구호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고 현장의 보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면 청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렇다면 CCTV 등을 확인해서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이러한 파악이 되기 전에 사고 원인을 미리 추측해서 진술하거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수사 대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지만 수사 대응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사와 관련된 우리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조치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하고 있었는데 그 잘하고 있었던 점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초기 대응이 잘못되어지면 굉장히 사고 원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고 혼선이 생길 수 있어서 그 혼란과 혼선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또는 수사의 방향이 더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웨비나를 듣는 분들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고 원인은 충분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사고 발생하자마자 사고 원인이 이런 거다, 이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의견을 피력하면 그 추측성 진술 때문에 사고 관련된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정상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동청이나 경찰에서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서류들은 그 서류들과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되는 경우도 있지만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준비 안 된 서류를 임의로 만들어내거나 이거는 그때 내가 이제 근로자한테 설명도 다 했고 근로자하고 교육도 다 했는데 근로자가 그때 당시에 뭐 바빠서 서명을 못했다. 그래서 이게 서명을 못한 거가 제출되면 노동청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내가 임의로 서명을 해서라도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합니다. 노동청에서 제출받은 서류,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서류가 있고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서 그거를 추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확인할 때 사진을 찍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설명을 했고 근로자가 그때 당시에 바빠서 또는 근로자가 다른 업무가 있어서 설명을 못한 것일 뿐 교육을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임의로 작출해내거나 만들어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건설 현장인 경우에는 건설공사 계약서, 그다음에 하도급 계약서, 공사 현장 조직도라든가, 그다음에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고 작업 관련해서 위험성 평가서가 있는지, 위험성 평가 지침서가 있는지, 그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서, 하도급 관계였다면 하도급 업체 관련돼서 안전보건 관련 체계를 구축했는지 관련 평가서 등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50인 미만인 경우는 대부분 하도급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경우는 없죠. 다만 원청사하고 협의해서 원청사에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서류들은 원청사에 제출되어 있거나 또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원청사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를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 작업 계획이 있다. 근데 작업이라는 것은 모든 작업의 작업 계획서를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의 위험 요인, 그러니까 근로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 규칙에 보면 이런 경우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량물 같은 거를 움직일 때는 이동시키거나 인수할 때는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작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했느냐가 형식적으로 작성됐느냐 아니냐, 이거는 추후에 이제 또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계획서가 작성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업계획서에는 당연히 작업지휘자나 신호수, 유도자 이런 것들이 배치되도록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들을 통해서 안전보건 관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뭐 TBM 일지 같은 게 있으면 이건 건설 현장에서 많이 이제 하시는 거기 때문에 TBM 일지 같은 게 있으면 TBM 일지, 근로자들의 교육이 있으면 이제 교육 일지 등을 확인을 합니다. 통상의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제 현장에 와서 필요 서류 목록을 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요구하는 목록을 교부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고 관련된 사업장에서 이 사고와 관련된 사고와 관련된 작업 공정에 대한 서류하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그 이행을 뒷받침하는 서류,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목록을 교부를 하고요. 그 목록을 교부한 다음에 바로 임의 제출하기를 원합니다. 이 임의 제출은 압수의 형식이기 때문에요. 압수 목록을 교부를 하고 관련돼서 임의 제출하게 되고, 이제 변호인 등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제출은 해야 됩니다. 제출을 하는데 제출본은 사본을 해서 추후 제출 자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있으면 제출하기 전에도 이거를 제출해도 될지, 이게 어떤 목록에 해당하는 건지 협의를 하셔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의무 이행 사항은 그 관련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을 교부하고 2, 3일 이내에 즉시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목록을 보시고 어떤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제출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출과 관련해서 하게 되면 이제 사고 경위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당연히 그 사업장 안에서 어떤 작업을 그날 예상하고 있었고 하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건설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도급 업체에서는 하도급 업체에서 담당하는 작업이 여러 분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철근 콘크리트 업체 같은 경우에는 타설 작업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자재 정비 작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날 그 사고가 발생한 작업 공정이 그날에 예정되어 있는 작업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에서도 작업 일보나 출력 일보나 뭐 이런 공사 일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그 작업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이 원래는 다른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작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작업이 예정되어 있던 작업이 맞다 그러면 그게 작업계획서가 작성이 필요했던 작업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작업계획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제 이 작업계획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서류에 집착을 하느냐. 근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고 발생된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적으로 사업주의 잘못, 전적으로 경영 책임자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사고 원인 부분을 잘 구별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업계획서를 쓴다는 것은 그 작업계획서대로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대충 쓰고 뭐 실제 잘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걸 입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평소에 잘 작업해 왔었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안전보건 관리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그 역으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 계획서도 형식적으로 작성하시지 말고 최소한 작업 지휘자도 정확하게 누구인지, 유도자가 신호수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에 맞게 작성을 하여야 수사기관에서 우리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사작업이 이전에도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수행 방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여기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관련자들의 조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여러 명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뭐 현장 소장이라든가 거기에 관리 책임가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 그 다음에 사고와 관련돼서 직접 목격한 사람, 뭐 예를 들면 같이 작업을 한 사람, 작업 동료 이런 부분들을 사고 초기부터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측성, 의견성 진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제해야 되고요. 작업과 관련된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진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도 한꺼번에 조사를 합니다. 현장 소장 등에 대해서도 또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같이 여러 명을 동일한 사람을 또 2번씩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또 조사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 경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거의 합동으로 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그러니까 여기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이렇게 진술하고 경찰 가서는 또 이렇게 진술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그렇게 하면 이제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원보이스 대응이 필요한 거죠. 하나의 주장을 일관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여기서 전제되는 거는 허위로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사실관계에 위배돼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크로스로 체크가 됩니다. 결국 그런 게 밝혀지면 우리가 아무리 사실관계에 맞는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규정과 관련된 의무 이행사항, 아까 뭐 반기 1회 점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구체적인 그 결제 라인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또 현장에 담당하는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또 본사에다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현장의 관리를 본사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죠. 본사에서 반기 1회마다 찾아가서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잘 우리가 구축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걸 당연히 크로스 체크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고가 됐을 때 그거를 누구가 어떻게 체크했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은 특히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각 지방 노동청의 중대재해관리과가 전담해서 수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방청에서 지방의 그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또 노동청 중대재해관리과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요새는 그냥 같이 노동청 중대재해관리과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 노동청 중대재해관리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부분을 나누어서 수사를 하는데, 수사와 관련된 자료들은 각각 요청을 하면서 중대재해관리과에서 한꺼번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조사가 되죠. 현장 소장님 등을 불러서, 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불러서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하고, 뒤이어서 그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의무이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추가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부분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조사해서 그게 사고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 그 사고 원인과 관련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중에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고 원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고 원인이 밝혀져야지, 그 사고 원인이 뭐 때문에, 어떤 의무를 위반한 것 때문에 안전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알아야지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업무상 과실치사도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3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 같이 사고가 규모가 큰 사건은 관할 경찰서의 상급 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관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도 사고 원인 위주로 이루어지고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이릉 노동청 수사하고 속도를 맞춰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과실로 우율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요. 요새는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단독으로 경찰에서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검찰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수사는 뭐 그 이후에 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 소장 등의 직접 사고 관련자들부터 입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본사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 현장과 본사가 당연히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냥 단독 사업장인 경우, 그것 단독 사업장인 경우에도 이 순서대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고 발생 경위를 일단은 확인을 해서요. 필요한 안전조치가 이행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작업에 대해서 종사자의 건의사항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그 종사자가 참여한 위험성 평가가 있었느냐 등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험성 평가 등과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 의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안전보건 법령을 추가 안전보건 법령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준수했는지 그 의무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대응도 당연히 함께 따라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에 합의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망하신 그 근로자들의 유가족 대응이나 이 합의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어렵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점이 있지만, 사고 초기에 이런 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수사에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노동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언론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압수수색 대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물론 이제 사고 규모가 큰 경우가 이 압수수색의 그 대상이 될 텐데요. 압수수색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압수수색 영장을 교부받아야 되는 거죠. 형사소송법에 개정이 돼서 압수수색 대상자, 즉 피의자들에게는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시면 범죄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압수 대상이 있고, 압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범죄 사실은 내가 왜 압수수색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점을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하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단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사실을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압수 대상이 아닌데 압수 대상으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압수수색이 종료가 되면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물 목록을 교부받으시고 확인을 하시고, 그 목록이 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가서 돌려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압수 목록에 원본이 되어 있으면 그 원본을 사본에서 가져가시라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원본이 압수됐다면 그 원본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나와서 여러 그 장소를 확인을 하는데, 요새는 다 대상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 수사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